안녕하세요. 자, 이번엔 헌법 기출문제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현행헌법상 헌법 개정안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이제 옳은 걸 고르면 되는 부분이죠. 자, 보기 1번. 헌법 개정은 뭐 워낙 중요한 부분이죠. 자주 나오고. 자, 1번. 제한되는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 기간 공고해야 한다. 틀렸죠? 20일 이상이죠. 자, 그다음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고 국회 의결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보기 3번입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2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자, 20일이 아니라 30일이죠. 30일. 그래서 여기랑 여기 바꿔서 낸 거죠. 여기랑 바꿔서 낸 거죠. 자, 여기는 30일이고 여기는 공고는 20일 이상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국민투표 부적 국회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된다. 뭐 뒷부분은 맞고요. 자, 그다음 보기 4번입니다. 대통령 임기연장 중임명령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즉 출마할 수 없다, 효력이 있다 해서 이제 바꿔서 낸 부분들이죠. 다음 헌법 조문 가지고 낸 거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이번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1948년 헌법, 재헌헌법에서는 자,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 규정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를 명시하였다. 맞는 내용이고 자주 나오는 기출 지문이죠. 자, 보기 2번입니다. 2차 개정 헌법에서는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역시 맞는 내용이죠. 2차 개헌 때 이제 이런 처음으로 국민투표 제도가 들어왔죠. 보기 3번입니다.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추천권을 부여해야 했다. 틀렸죠?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죠. 3분의 1. 3분의 1. 자, 그리고 추천을 하게 되면은 어디서 결정한다? 국회의원 선출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찬성 반대. 국회의원이 자, 뭐 270명이다. 그러면 딱 3분의 1, 90명 대통령이 명단 딱 주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는 네, 각각 뜻대로 하겠습니다. 바로 찬성. 만장일치로 찬성해서 그냥 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사실상 대통령이 3분의 1을 임명하는 그런 시절이었죠. 2분의 1이라고 해서 틀린 부분이고요. 자, 보기 4번입니다. 8차 개헌에서는 환경권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옳은 걸 물어보고 있네요. 자, 보기 1번.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한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틀렸죠? 추정한다. 자, 보기 2번.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면은 어떻게 된다? 그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때부터 6개월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틀렸죠?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진하지 않고 비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요. 혼인했다, 인지받았다, 입양당했다.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외국 국적까지 대한민국 국적 외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6개월 이내에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싶다. 국적 보유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 지나면 소급해서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부분이죠. 자, 보기 3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 국민한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몇 년? 3년이죠. 3년. 2년이니까 틀린 부분이죠. 보기 4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이고. 자, 그런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외국에서 그 사람이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해도 직장이 있다든지 뭐 학교를 다니고 있다든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자, 뭐 금융 관련된 문제가 있다든지 등등해서 국적을 포기하는데 1년이 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1년 내에 빨리 외국 국적을 포기해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 얻었던 거 다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또 하나 만들어졌죠. 그래서 자,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게 하겠다. 하지만 그 후에 1년의 시간을 더 줘서 자, 그 후에 1년 내라도 외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면은 그때 뭐 우리나라 국적 다시 주겠다. 국적 재취득 제도. 그리고 그거는 한번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때 그야 허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또다시 허가를 요구하진 않아요. 간다는 게 신고만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다시 취득하게 하고 있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헌법 전문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걸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1번. 헌법 전문은 1945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제정된 헌법을 여기서 바꿀 줄이 몰랐네요. 자, 1945년이 아니라 19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광복원 때고 지금 45년 8월 15일도 전에 제정했다. 뭔 소리야 이거. 우리나라가 광복하기도 전에 제정했다. 1948년이죠. 1948년. 지금 1948년을 45년으로 바꿔서 장난쳐놨고요. 자, 그다음에 공포는 7월 17일. 그래서 재헌절이 7월 17일이죠. 자,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차가 틀린 거죠.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8차죠. 8차. 8차에 걸친 걸 이제 다시 개정해서 그래서 현행헌법이 9차 개헌이 되는 거죠. 자, 요걸 바꿨고 여기는 뭐 굳이 이런 걸 바꾸나 싶은데 어쨌든 여기도 이제 연도를 바꿔서 틀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보기 2번입니다. 뭐 보기 2번 뭐 맨날 나왔던 거고 보기 2번 뭐 3번 뭐 4번 뭐 특별히 뭐 설명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신뢰보기 원칙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뭐 보기 1번 뭐 맨날 나오는 거고 뭐 넘어갈게요. 자, 보기 2번 볼게요. 자, 법정 안정성의 객관적 요소로서 신뢰보기 원칙은 이런 걸 얘기한다.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예전에도 기출이 한번 나왔었고 그냥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자, 신뢰보기 원칙이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 뭐다? 객관적 요소가 아니라 주관적 요소다. 요거 바꿔서 이제 틀리게 낸 부분이죠. 나머지 부분도 뭐 딱히 설명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명확성 원칙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 몰라도 되는 거죠? 모르면 다 유배되지 않습니다. 몰라도 돼요. 유배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자, 몰라도 됩니다. 유배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자, 보기 3번. 자,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 자, 이게 유연이죠. 이유는 아니 다른 왜 치과의원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일반 의사나 한의사 이런 애들하고 왜 차별하는데 평등 원칙에도 반하고 또 왜 내가 이렇게 진료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는데 직업의 자유도 침해하고 이런 점이 문제였죠. 하지만 그런 건 다 뭐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뭐 등등이 있기 때문이지 명확성 원칙 위배는 아니죠. 명확성 원칙 위배되는 것만 우리가 다 외우시고 나머지는 다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쳐내시면 됩니다. 자, 보기 4번은 매우 중요하죠. 공중요소상 유의한 업무 이거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결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죠.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틀렸죠. 자, 이거 잠깐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 X를 치네. 위배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 자, 그리고 여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거 나왔죠? 위배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주학력 국제법규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걸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보기 1번입니다. 쭉 길게 써 있는데 결국 뭐 소파. 자, 미군이 우리나라에 이제 주둔하는 그런 협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국회와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이름은 행정협정이지만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협약, 협정, 협약, 규약, 조약 뭐 전혀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없죠? 그냥 국제법 주체 간에 서로 간에 뭐 법적 구성력 있는 합의를 하게 되면은 그게 다 조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이름은 협정이라고 돼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의회에 동의 없이 대통령이 그냥 단독으로 맺는 거지만 그건 미국 사정이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헌법에 규정이 돼 있죠.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한다. 그러면 그거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요거 미군이 우리나라 오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지금 1조 이상 1조 약간 넘는 돈을 분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걸 막 트럼프가 4조 5조로 올려라 막 난리를 쳤었죠. 어쨌든 우리나라가 돈을 꽤 많이 내고 있어요. 즉 국민에게 보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기도 해요. 네, 이런 점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자, 이 소파 협정은 당연히 뭐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기 1번은 틀린 거죠.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자, 보기 2번 뭐 헌법정은 뭐 그대로고요. 보기 3번 같은 경우 자, 뭐 다른 나라에서 뭐 국제노동기구 어쩌고 등등등 이것만 보면 되죠. 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다라고 한 판례가 없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인정 못하겠다. 그 맞는 지문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보기 4번도 뭐 마라케시 협정이 조약이 맞으니까 마라케시 협정으로 가중처벌한다 하더라도 문제없다. 뭐 그런 내용이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정당 대조네요. 이번엔 적절한 것, 옳은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정당 설립의 자유는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등록이 취소되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정당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자, 정당 설립의 자유는 등록됐든 등록이 안 됐든 취소됐든 상관없어요. 아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점에서 인정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등록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등록이 취소된 정당도 왜 나 취소했는데 취소 뭐 시도당 5개 이상 뭐 어쩌고저쩌고 또는 뭐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는데 성적이 저조하다고 나 그거 위헌인 것 같은데 헌법소원심판 제기할 수 있죠.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따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 틀렸고요. 자, 보기 2번입니다.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는 몇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다? 100분의 50이죠. 100분의 30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부분이죠. 뒷부분은 맞고요. 홀수의 여성을 추천한다. 보기 3번입니다.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당헌이 정하는 절차는 주로 이제 징계 절차죠. 이런 걸 거치고 그 외에 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제명하는 거랑 차이가 있죠. 국회에서 제명은 제적 3분의 2. 하지만 정당에서 제명하는 건 그죠? 2분의 1. 소속 국회의원의 2분의 1 이상만 있으면 되죠. 자, 보기 4번입니다.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투표 정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 한마디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를 했는데 성적이 저조하다. 자, 이런 경우 등록 취소하는 규정에 대해서 유효한 결정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틀렸죠. 헌법에 위반되죠. 그래서 지금은 취소 사유가 등록 취소 사유가 딱 2개만 남았어요. 시도당 5개 이상 못 갖출 때, 또 시도당마다 당원 1000명 이상이 안 될 때, 자, 그 요건 못 갖추면은 등록 취소되고, 자, 또 하나가 최근 4년 동안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그때 역시 등록이 취소되게끔 하고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유연으로 삭제가 됐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이죠. 보기 1번. 뭐 예비 후보자에게 기탁금 납부하도록 하는 거 100분의 20 납부하도록 현행법에 있죠. 위헌인 판례 본 적 없죠. 여기는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죠. 자, 보기 2번입니다.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중선거구제는 딱 하나. 어디? 시군구 의원선거, 즉 기초자치단체 거기 의회의원 선거할 때에는 2명에서 4명 사이로 뽑기 때문에 그 경우 이제 우리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 소선거구 그리고 다수표를 얻은 자만이 대표가 되는 딱 한 명 뽑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뭐 전혀 문제 없죠. 합헌입니다. 네, 맞고요. 자, 다음 보기 3번입니다.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인구 편차 기준. 자, 시도나 시군구나 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지방선거에 있어서 인구 비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에는 상하 60% 4대 1이었다가 판례가 바뀌었죠. 상하 50% 3대 1로 바꿨습니다. 네,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보기 4번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자, 효력에 관해서 선거 효력에 관해서 이의가 있다. 뭔 말입니까? 선거 효력에 관해서 이의가 있다. 선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즉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 있어서 자, 선거인, 정당 그리고 후보자 다 봤죠? 즉 당선, 자, 당선 결정에 대해서 당선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효력에 대해서 당선 무효다. 당선의 효력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그때는 선거인은 빠집니다. 원고에서. 하지만 이제 지금 선거에 대해서 다투는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이기 때문에 선거인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뭘 틀리게 되느냐? 헌법적 판소가 틀린 거죠. 어디다 합니까? 대법원에 제소하는 거죠. 대법원에 제소. 이건 뭐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고 시도지사 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비례대표 시도의원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경우도 다 대법원에 제소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작은 선거들, 뭐 시군구 의회의원 선거, 뭐 시장군수 구청장 선거, 뭐 지역구 의회의원 선거 이런 경우는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고등법원 갔다가 그다음 대법원으로 가게 되죠. 어쨌든 뭐 여기 대법원을 바꿔서 틀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 경우만 묶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태아는 기본권 주체가 되지만 초기 비하는 기본권 주체가 되지 않죠. 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기본권 주체가 되죠. 불법 체류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지방자치단체 안 되죠, 안 되죠.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 두 개는 절대로 기본권 주체성 인정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축협 중앙회 공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법인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농협, 축협 뭐 이런 거 다 기본권 주체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니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국가인권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네요. 자, 보기 1번 국가인권위는 권한쟁의 집안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죠. 맞습니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 진정에 대한 인권위의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예전 판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판례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진정에 대해서 인권위가 기각하게 되면은 그것은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에 해당하니까 어디로 가라? 법원으로 가라. 법원에 가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제기해라. 우리한테 바로 오면은 보충성 원칙 위반이다. 지금 그렇게 판례가 바뀐 부분이죠. 자, 보기 3번 인권위는 법률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대신 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할 수 없죠.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법률구조 요청을 할 수 없다. 맞고요. 자, 보기 4번 진정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한다?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죠. 비공개가 원칙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반적 인격권이네요. 자, 보기 1번입니다. 자, 중원을 손익 취소 사유로 정하면서 제척기간 소멸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네요. 뭐 이거 합헌이죠. 뭐 모르라도 풀 수 있죠. 모르면은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 했으니까 틀린 걸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보기 2번입니다. 자, 성명. 자, 이름이죠. 이름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성을 발견하고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뭐 자유로운 성의 사용 역시 인격권으로부터 보호된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성명권, 뭐 성도 그렇고 성도 그렇고 뭐 자유로운 성의 사용들 성명 전체 뭐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이런 거 다 인격권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자, 보기 3번 민사재판입니다. 민사재판으로 출석하는 수용자에 대해서 사법 착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네요. 합헌이죠.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역시 맞는 내용이죠. 여기를 만약 민사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바꾸면 형사재판 수용자 형사재판으로만 바꾸면 그때는 이제 기본권을 침해한다로 결론이 바뀌는 부분이죠. 자, 보기 3번도 뭐 침해하지 않는다. 네, 넘어갈게요. 자, 평등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그렇죠? 위헌인 판례들이죠. 우리가 다 봐주셔야 돼요. 평등권을 침해한다. 보는 순간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보기 2번도 뭐 워낙 유명한 판례죠. 재외국민 영유아를 갖다가 보육료 안 주는 거. 평등권 침해한다. 바로 나와야 되고요. 자, 보기 3번입니다.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 못지않게 공공성이 큰 민간 분야 종사자에 대해서 자,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틀렸죠? 여기 김영란법은 합헌이죠. 합헌입니다. 평등권 침해하지 않고 일반적 행동자유권 다 침해하지 않죠. 뭐 침해한다 했으니까 틀린 걸로 봐주시면 되겠죠. 즉, 이 법이 문제가 됐던 거는 그죠. 부정청탁금지법이 자, 공직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용되도록 만들었느냐. 바로 언론인과
사학 관계자들에게도 적용되도록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공직자도 아닌데 왜 우리까지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 자, 우리 말고도 공공성이 큰 다른 공직자가 아닌 공무원 아닌 나머지 사람들도 민간인들도 많지 않느냐. 왜 우리만 따로 빼서 이렇게 차별하느냐 문제를 삼았죠. 결론은 합헌이죠. 자, 보기 4번입니다. 또 매우 중요한 판례죠. 중요한 판례. 그래서 통상의 출퇴근 제외도 뭘로 해야 된다? 업무상 제외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여기는 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나왔던 부분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건 물어보고 있네요. 자, 보기 1번입니다. 체포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는 족구반 절차에 따라 검사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점은 그대로죠.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증거인멸이 염려가 없을 때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처음에 이거 읽었을 때 저 당연히 맞다 생각하고 일단 넘어갔어요. 나머지 쭉 다 보고 나서 답이 없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니까 뜨아. 보통 여기서 뭐 함정을 많이 판다 싶은 경우는 아주 쪼잔하게 이 장기를 단기 3년으로 바꾼다든지 뭐 보통 그런 경우인데 와 여기서는 신기하게 이걸 바꿨어요. 이걸 바꿀 줄 몰랐는데 그죠? 그래서 자 도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일단 뭐 체포하고 나중에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긴급체포제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걸 도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는 있을을 없을로만 싹 바꿔놨어요. 아니 도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데 그런 사람을 굳이 긴급체포해가지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뭐 어쨌든 뭐야 이거 이런 걸 왜 바꿔? 이걸 바꿔서 이제 틀리게 낸 부분이죠. 자 보기 2번도 뭐 유연이니까 우리 뭐 기억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보기 3번도 뭐 미결 구금일수 무조건 유연이죠. 보기 4번도 엄청 자주 나오는 중요한 판례죠. 넘어갈게요. 자 15번입니다. 자 거주 이전의 자유네요. 자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기 1번 거주 이전의 자유는 뭐뭐뭐뭐도 포함하고 있지만 국적 변경의 자유는 내용에 포섭되지 않는다. 틀렸죠. 국적 변경의 자유도 거주 이전의 자유에 들어갑니다. 즉 국적 이탈의 자유 이런 거 다 거주 이전의 자유에 들어가는 거죠. 자 보기 2번입니다. 영내 기관의 현역병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긴 한데 뭐 그게 중요한 판례는 아니에요.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뭐 이번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영내 기관의 현역병은 그가 속한 세대가 거주지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또 뭐가 문제였냐면은 현역병 군대 갔는데 강원도 전방으로 배치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영내 기관이죠. 밖에 출퇴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군대에 갇혀 살아야죠. 교도소처럼 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현역병은. 자, 근데 현역병이 거기 있다 보니까 뭐 선거 때 투표를 어디서 하고 싶다? 부대 바로 근처에서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현역병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해서 주민등록을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다 서울에 사네. 서울로 이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부재자 투표 거기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은 뭘 요구했느냐? 나는 그냥 강원도에서 뭐 강원도 도지사 선거를 참여하고 싶지 서울시장 선거는 관심 없다. 뭐 이러면서 왜 내 주민등록을 강원도에서 못하게 하고 우리 부모님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등록하도록 법이 이렇게 돼 있느냐? 이건 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봤을 때 거주 이전의 자유 당신이 제한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현재 당신 휴가 때 빼고는 부대 안에 갇혀 있으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군대 제대할 때까지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제한받고 있다? 병역법 때문입니다. 병역법에서 남성들 다 끌고 가서 2년 동안 딱 수행생활 하듯이 이렇게 군대 가둬놓기 때문에 병역법에 의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을 어디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이게 뭐 당신은 거주 이전하는 걸 갖다가 어디 이사 가지 마. 너 강원도에서 2년 동안 짱 박혀 있어. 이런 거는 이 법이 전혀 얘기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전혀 당신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중요한 판례는 아니고요. 자, 보기 3번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죠. 자,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뭘 제한합니까?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너무 과도해서 그래서 결국 위헌으로 나왔던 부분이었죠.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한하지 않는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건 생활의 근거지를 옮기는 걸 방해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뭐 서울광장을 지나다니고 여가활동 즐기는 사람들이 거기가 생활의 근거지라고는 할 수는 없죠.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한하지 않는다. 자, 보기 4번입니다. 이 문제 보면 뭐 어처구니 없죠. 아니 보기 4번 최신 판례 정말 중요한 최신 판례가 있는데 도대체 최신 판례 안 보고 출제를 하는 겁니까? 굉장히 충격이었죠. 충격. 당연히 국가고시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당연히 최신 판례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유시관 최신 판례지. 그거 들고 가서 당연히 체크하고 이거 문제를 내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와 최신 판례를 안 보고 문제를 냈나 봐. 너무 충격이에요. 충격. 그렇죠? 자, 보기 4번 볼게요. 자,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제1국민역이 편입된 날부터 이것도 성의 없어요. 옛날 법에서 제1국민역으로 써 있었고 그래서 그때 판례도 제1국민역이라고 했지만은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병역준비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 출제하려면 뒤에 가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가로 만들어서 병역준비역 이런 말을 써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죠. 근데 어쨌든 옛날 판례 그대로 긁어서 냈어요. 어쨌든 복수국적자에 대해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라. 그렇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만들었었죠. 자, 이 부분이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옛날 판례는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었던 부분입니다. 자, 충분히 18세가 되고 그 해에 3개월까지 시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뭐 5살에 포기해도 되고 대한민국 국적을 10살에 포기해도 되고 15살에 포기해도 되고 18살이 되는 해 3월까지 그 전에만 포기하면 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그때까지 포기 안 했네. 그럼 군대 갔다 와. 충분한 시간 줬으니까 문제 없어. 이게 옛날 판례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신 판례가 바뀌었죠.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런 사람이라면은 우리나라 부모가 미국으로 유학 갔다 또는 뭐 직장을 옮겼다 뭐 등등으로 해서 가서 거기서 애를 낳으면은 그 애도 이제 우리나라 국적이 가지면서 미국에서 태어나니까 미국 국적도 동시에 가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미국에서 태어나서 쭉 자란 애들은 거의 미국인이죠. 미국인이에요. 미국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 모병제잖아. 군대? 군대는 가서 월급 받고 뭐 이런 데지 직장이지 하나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나도 대한민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군대를 가야 된다. 만약 가기 싫으면 18세가 되는 해 3개월까지 무조건 도망가야 돼. 국적이탈 신고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냥 쭉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까지 진학하다가 갑자기 이제 주변에서 야, 근데 너 니네 나라에서는 군대 다 끌려간다던데 너도 그거 좀 어떻게 되냐? 아, 그래? 한번 알아볼게. 나 알아봤는데 그때 이미 뭐 18세 3개월 지난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옛날 판례는 문제 없다 했는데 이제 판례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라면은 당연히 18세 3개월까지 무조건 국적 이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무조건 군대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좀 가혹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판례가 바뀐 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바뀐 판례도 모르고 옛날 거 판례를 내서 틀린 걸로 고르게끔 냈어요. 다행히 이제 복수 정답을 인정해줬죠. 그래서 이제 보기 2번도 맞고 보기 4번도 맞는 걸로. 사실 보기 2번은 몰라도 되는 거잖아. 중요한 거 아니잖아. 보기 4번은요 엄청 중요하잖아. 판례가 변경돼서 위헌 결정을 내린 건데 엄청 중요한 거. 판례죠. 그러니까 보기 4번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보기 2번을 답으로 정답으로 골라냈다. 그러면서 보기 4번은 나는 틀린 거로 처리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좀 이상한 분이에요. 보기 2번은 보고 세모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보기 4번은 보고 최신 판례 떴다. 4번을 정답으로 골라야 사실 제대로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죠. 어쨌든 출제 굉장히 충격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다니.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6번입니다. 직업의 자유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모두 골라라. 자, 기억입니다. 운전면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들을 이용하여 살인강간 등 범죄 행위를 한 때 필요적으로 운전면을 취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필요적 취소가 문제가 됐던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운전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보기 니은입니다. 자, 처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네요. 자, 선고유예 가지고 당연퇴직 시키는 거. 자, 결론 위헌이죠. 처원경찰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침해하지 않는다. 틀린 부분입니다. 자, 이건 청원경찰이 아니라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무원 같은 경우라면은 선고유예 가지고 당연퇴직 시켰다. 그때는 직업의 자유가 아니라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 특별한 기본권, 공무단위권이죠. 공무원이니까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키워드는 선고유예, 당연퇴직. 선고유예 중에 딱 하나 예외는 수뢰죄. 수뢰죄만 나오면 조심하셔야 되죠. 수뢰죄는 선고유예 가지고 당연퇴직 시켜도 그건 합헌이에요. 자, 디귿입니다. 자, 제조업의 뭐를 대하는 뭐뭐는 내용 몰라도 되죠. 모르면은 뭐 침해하지 않는답니다. 여기 침해한다 했으니 건 틀리는 부분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걸 모두 골라라. 뭐 니은 디귿 뭐 벌써 나온 부분이네요. 자, 그다음 니을입니다. 취업 제한이죠. 10년간 취업 제한,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 유현이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맞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주거의 자유네요. 보기 1번입니다. 헌법 16조가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 틀렸죠? 뭐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죠. 헌법에 예외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 대신에 그냥은 인정은 아니주고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개연성과 긴급성 두 가지를 갖춰줄 때만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이 당시 형사소송법 규정은 개연성만을 요구하고 긴급성은 요구하지 않고 있더라. 이런 점에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헌법적 결정이 나왔던 사안이었죠. 자,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 특별히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8번입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네요. 자, 보기 1번입니다. 자, 수용자가 변호인 아닌 자와 적변할 당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 내용을 기록하게 했네요. 합헌이죠. 뭐를 침해한다. 틀린 부분이죠. 자, 수용자가 변호인 아닌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만약 수용자가 변호인 만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몰래 녹음한다, 엿듣는다, 기록한다. 그런 부분은 위헌이죠. 또, 자, 수용자가 변호인이 아니고 변호사를 만난다, 접촉 차단 시설을 설치한다, 뭐 횟수를 제한한다, 뭐 등등으로 해서 또는 뭐 녹음한다 이런 식으로 자, 변호사와의 만남을 방해해도 그것도 위헌입니다. 다만 그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는 아니고 재판 청구권 침해예요. 어쨌든 그때도 위헌입니다. 하지만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변호인 아닌 자라고 나오면은 가족이나 친구예요. 가족이나 친구. 자, 그런 사람 만날 때는 뭐 대화 기록하고 녹음하고 해도 아무 문제 없죠. 침해한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보기 2번 몰라도 되죠. 모르면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 보기 3번은 중요한 거죠.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맞는 내용이고요. 유연인 판례입니다. 자, 보기 4번은 몰라도 되죠. 모르면 침해하지 않는다. 네, 넘어갈게요. 자, 통신의 자유네요. 자, 보기 1번입니다. 보기 1번 뭐 우리 공부할 때 뭐 자주 봤던 판례인데 사실 뭐 몰라도 되죠. 모르면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보기 2번. 자, 통신의 자유에 뭐가 들어간다? 익명수당 보장. 마치 표현의 자유 안에 익명 표현의 자유가 들어가는 것처럼 통신의 자유도 마찬가지죠. 맞는 내용이고요. 보기 3번입니다. 자, 수용기관에 뭐 하는 거는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뭐 등등등. 자, 수용자 국가기관에 서치를 발송할 경우 교도소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 그죠? 이런 경우 있어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죠? 모르면 그냥 침해하지 않는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랑 구별하셔야 됩니까? 미봉함 상태로 모든 서치를 갖다 일단 제출하게 하는 거, 미봉함 상태로 제출하게 하는 거. 자, 그 부분은 자,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자, 그렇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면은 침해하지 않는다, 즉 의심 갈 때는 볼 수 있다, 이 정도 의미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기 4번입니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자, 중대한 범죄 계획이나 특히 경우에는 청구권에서도 문제가 됐던 그런 판례예요. 자, 보기 4번 어쨌든 이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긴박한 상황이 있는 경우 반드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통신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틀렸죠. 자, 통신제한 조치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자, 이렇게 너무 긴박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뭐 어떻게 범죄 어떻게 예방하라는 소리야?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를 다 둬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일단 통신 제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되는 거죠. 뭐랑 똑같나요? 아, 체포영장 받아서 체포하세요.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 체포하세요.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급하면은 일단 긴급하게 긴급 통신 제한 조치하고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됩니다. 그런 예외가 있죠. 이건 예외 없다 했으니까 틀린 부분이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재산권으로 인정한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네요. 자, 뭐 학교 안전 공개위에서 쌓아놓은 돈, 사적 유용성 없어요. 개인이 쓰라고 놓은 돈 아닙니다. 자, 약사의 한약주제권 이런 것도 재산권 아니고 의료보건 급여수급권, 급여수급권, 급여자가 들어가는 거, 의료급여수권 이건 뭡니까? 공짜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공짜로 주는 공공부조죠. 공적부조. 이거는 자기 기여가 없어요. 건강보험, 의료보험하고 다르죠. 자기 기여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 자, 요거 보기 2번. 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상에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 뭐 연금을 받을 권리 이런 거는 재산권이 맞죠. 왜? 이거는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연금, 내 월급에서 피 같은 돈에서 맨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기여금을 떼갔습니다. 그거 나중에 돌려주는 거죠. 자기 기여가 있었어요. 이게 재산권이 맞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양심의 자유네요. 자, 보기 1번 뭐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보기 2번도 뭐 쉽게 나왔죠. 양심상의 결정이 법질서,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틀렸죠. 자, 법질서에 어긋난다.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지 않는다. 상관없어요. 그냥 진지하고도 절박한 마음의 소리면은 양심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즉 양심이라는 의미가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존경할 만한 마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진지하고 절박한 마음의 소리를 우리가 법에서는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뭐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종교의 자유네요. 자, 거기 1번 뭐 위헌이다, 합헌이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비칠 소지가 있다 정도 살짝 얘기하는 부분 별거 아니고요. 자, 보기 2번입니다. 뭐 이런 것도 제한하지 않는다 충분히 그럴만해요. 근데 뭐 못 봤다 하더라도 그냥 세모하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보기 3번은 중요한 판례고 꼭 기억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보기 3번은 뭐 맞는 내용이고요. 자, 보기 4번입니다. 위헌이니까 딱 보는 순간 답으로 보기 4번을 골라내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구치소장이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참석을 불허했습니다. 종교의 자유 침해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틀렸죠. 자, 지금 참석을 불허해서 그래요. 참석을 시키긴 시키되 한 달에 딱 한 번 시켜줬다. 그것도 일요일이 아니라 뭐 수요일, 목요일에 시켜줬다. 그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죠. 근데 이건 아예 불허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 판례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네요. 자, 보기 1번.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 사전심의 단어 뜨면은 검열이죠. 검열이다. 헌법에 위반된다. 맞고요. 자, 보기 2번. 내용 몰라도 되죠. 모르면은 침해하지 않는다. 네, 맞고요. 자, 보기 3번입니다.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선거 일정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 후보자 명의의 칼럼을 제한하는 거네요. 자, 이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죠.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한 위헌 판례였죠.
자, 그다음 보기 4번입니다. 자,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자, 뭐 인터넷 선거 운동 이런 거 다 허용을 해줘야 되죠. 근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네요. 자,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위헌이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집회의 자유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그냥 보기 1번, 뭐 2번 뭐 맨날 나오는 거고 보기 3번도 당연한 거고 보기 4번만 체크할게요. 자,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회에 대한 허가는 자, 허가. 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규정해 놓고 그다음에 허가나 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데 허가 검열 개념이 거의 똑같아요. 허가 검열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회에 대한 허가도 누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행정권이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내용, 시간, 장소 등을 사전 심사해서 일반적인 집회 근처 측정 회장 집회를 한다. 자, 요게 틀린 거죠. 입법권이 주체가 아니라 행정권이 주체가 돼서 못하게 막는 걸 우리가 허가 또는 검열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직업의 자유네요. 자, 보기 1번 뭐 설명할 필요 딱히 없을 것 같고요. 자, 보기 2번 볼게요. 자, 국가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 아니라 뭐다? 법률에 따라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즉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는 판례죠. 보기 4번하고 비교해 볼게요. 자, 직장 선택의 자유는 자, 이번에는 직업의 자유가 아니라 직장 선택의 자유네요. 자, 이거는 인간의 조건과 가치 및 행복 추구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다. 맞죠? 인간의 권리. 그렇기 때문에 자, 외국인도 여기 일단 넘어가고요. 외국인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 대두되는 판례입니다. 자, 여기 판례에서는 외국인은 직업의 자유 못 가져. 자, 여기서는 외국인도 직장 선택의 자유 가져.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차이가 나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문제 풀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가 직업의 자유인지 직장 선택의 자유인지 이거 가지고 완전 결론이 달라져요. 여기는 국민의 권리라고 오고 여기서는 갑자기 또 인간의 권리래.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키워드 직업의 자유냐 아니면 직장 선택의 자유냐. 즉 직업이냐 직장 선택이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뭐 차이가 나죠. 이거는 뭐 3대 업종. 공장을 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저 공장으로 옮기고 싶다고요? 네, 외국인도 그런 기본권이 있습니다. 여기는 직업이 의료인이었어요. 의료인. 너 갑자기 의사나 한의사 하고 싶다고? 네가 뭔데? 그건 기본권 아니야. 뭐 그렇게 이제 배척했다는 그런 사안이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보기 4번이 왜 틀리느냐?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제한 없이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즉 이 판례에서 직장 선택의 자유를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인정해주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어떻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라고 얘기한 거지. 자, 외국인도 국내에서 제한 없이 그런 걸 향유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이 다 가질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제한적으로만 된다. 그건 제한 없이로 해서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한적으로의 의미는 뭔데요? 우리나라에서 와서 뭐 일하고 주소도 갖고 있고 해서 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을 때, 그죠?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생활관계를 형성했을 때, 근로관계, 생활관계를 형성했을 때, 그때만 비로소 이런 기본권을 주겠다. 그런 점에서 제한적으로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기 3번 중요한 내용이죠. 자주 나왔던 부분이고 넘어갈게요. 자, 26번입니다. 자,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보기 1번입니다. 학교 내외의 교육 영역에서 국가는 헌법 31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 권한을 부여받았고 학교 밖의 교육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보다 국가의 교육 권한이 우위를 차지한다. 완전 틀렸죠. 자, 학교 밖에서는 뭐가 우위다?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에 있죠. 따라서 부모가 자녀 과외시키려고 하는데 국가가 과외를 금지시킨다. 위헌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국가가 우위를 차지한다. 틀린 거죠. 자, 학교 교육 영역 내에서는요. 그때는 이제 국가가 우위인가요? 아니죠. 국가와 부모가 대등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부모와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학교 밖은 부모가 우위고요. 반대로 얘기해서 틀렸고요. 자, 보기 2번 딱히 설명할 거 없을 것 같고요. 보기 3번, 4번도 뭐 자주 나왔던 거고 딱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공무단위권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보기 1번 뭐 워낙 중요한 판례죠. 이것도 왜냐면은 합헌이긴 합헌이지만 공소 제기되는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구금하고 그다음에 자, 뭐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심에서 뭐 딱 금고 이상만 나오면 바로 그냥 권한을 정지시키는 거. 그 부분이 헌법적지가 나오는데 그거랑 구별해서 우리가 봐줘야 되던 부분이죠.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맞고요. 자, 보기 2번입니다.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에는 공직 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 그리고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 그리고 권한은 부당한 정지 이런 거 들어가죠. 그런데 이건 안 들어가죠. 승진 시험의 응시 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 교육의 보장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포함된다 했으니까 틀린 부분 있죠. 그래서 승진 시험의 응시 제한, 뭐 승진 시험은 딱 3회까지만 보셔야 됩니다. 또는 뭐 승진 시험은 뭐 새로 승진한 다음에 또 한 번 승진하고 싶으면 2년 있다가 시험 보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승진 시험의 응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거 이런 경우 같은 승진 기회의 보장은 공무단위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뭐는 공무단위권에 들어가나요? 승진 관련해서. 승진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 그런 거는 이제 공무단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고 싶다. 누구나 공무원 시험 볼 수 있게 자격을 열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공직 취임 기회도 균등하게 줘야 되고 또 승진할 수 있는 승진 기회도 균등하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경력 5년 딱 채웠으면 자 이제부터 승진 시험 보세요. 5년 채운 사람한테 모두한테 똑같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진 시험 응시 제한이라며 너는 뭐 이제 들어온 지 뭐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너는 아직 승진 자격이 안 돼. 아 이건 괜찮아요. 이건 괜찮은데 뭘 하면 안 된다? 똑같이 이제 5년 지난 사람한테 너는 승진 봐도 되는데 너는 5년 지났어도 너는 보지 마.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고팔례랑 구별하시면 되죠. 어쨌든 승진 기회 보장은 포함되지 않지만 승진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는 거 그거는 이제 공무원권의 내용에 들어간다는 거. 자, 보기 3번입니다. 뭐 특별히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보기 4번도 뭐 자주 나오는 중요한 판례죠. 유연인 판례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넘어갈게요. 자, 근로의 권리 관련해서 볼게요. 자, 뭐 보기 1번, 뭐 3번, 뭐 4번 딱히 설명할 거 없고요. 특히 4번은 매우 중요한 지문이죠. 자, 보기 2번 볼게요. 자, 헌법 32조 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입니다. 근로의 권리는 누구만이 가진다? 개인 근로자만이 가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틀렸죠. 이것도 엄청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혼인과 가족제도. 자, 보기 1번 뭐 중요한 판례죠. 기본권을 침해한다. 자, 보기 2번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 행복주거권에서도 나오고 36조 1항에서도 나오고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보기 3번 내용 몰라도 되죠. 모르면은 침해하지 않는다. 여기는 뭐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틀린 걸로 바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도 뭐 유연인 판례 중요한 판례죠. 넘어갈게요. 자, 선거권 선고제도 내용. 자, 보기 1번입니다. 자, 현행법이 이렇게 되어 있죠. 1년 이상 징역형 선고를 받은 사람, 즉 수용자에 대해서는 뭐 선거권 안 주고 있습니다. 합헌이죠. 침해하지 않는다. 자, 보기 2번. 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네요. 단순히 나왔죠. 선거권을 침해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보기 3번입니다. 선거 후보자고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한 명도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네요. 지금 평등권을 침해하는 부분이죠. 매우 중요한 유연 판례였죠. 자, 보기 4번입니다. 재외선거인으로 하여금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네요. 나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자, 이거는 선거권을 침해한다. 등록만 하면은 선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선거권 침해는 아니겠죠? 몰라도 되죠? 모르면 뭐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 틀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청원이네요. 보기 1번입니다. 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는 청원법상 청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통 그냥 청원법상 청원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뭐 중상모략을 한다든지 막 그런 거고 아예 딱 봐도 법률 무슨 법률 이런 법률을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규칙을 만들어 주세요. 당연히 이런 걸 청원하는 거죠. 청원법상 청원대상에 당연히 해당합니다. 청원대상의 하나로 당당하게 딱 허용법에 들어가 있어요. 모르더라도 뭐 이건 쭉 보고 당연히 청원사항에 해당하지.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걸 왜 제외해?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보기 2번은 뭐 자주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최근에 법이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공부할 때 자주 봤던 부분이죠. 크게 뭐 실효성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의신청 제도를 최근에 만들었죠. 그래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보기 3번은 매우 중요하죠. 헌법 조문이죠. 헌법 제89조에서 국무회의 심의 반드시 거쳐라. 그 중에 하나가 보다 정부에 제출된 청원사항이죠.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매우 중요한 지문이 되는 부분이죠. 자, 보기 4번입니다. 자, 보기 4번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자, 볼게요. 일단 청구권 행사를 위한 청원사항이나 청원 방식, 청원 절차 등에 관해서는 입법자에게 그 내용을 자유롭게 형성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맞죠? 왜? 청원권도 뭡니까? 뭐 해달라. 청구권적 기본권이에요. 청구권적 기본권. 자, 청구권적 기본권이나 사유권적 기본권은 입법 재량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적 기본권이나 사유권적 기본권은 유현인지 아닌지 심사할 때도 과잉금지 원칙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뭘로 접근합니까? 입법 재량이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그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판단하겠다. 입법 재량의 현저히 명백히 벗어난 경우에는 유현이라고 얘기하겠다. 그렇게 이제 심사 기준도 많이 완화시켜주고 있죠.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입법 재량이 매우 넓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사항에 청탁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청구권의 내용으로서 보장할지 여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뭔 얘기를 하냐면은 로비스트, 미국처럼 우리도 로비스트가 당당하게 좋은 직업으로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 로비 제도라는 걸 확실하게 우리도 미국처럼 만들어 달라.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고 특가법으로 막 처벌하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청탁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뭡니까? 로비스트. 자, 로비스트가 뭐 하는 겁니까? 자, 내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사항에 내가 그 청탁을 해주고 대신 내가 당신에게 돈을 받겠습니다. 당신네 회사가 원하는 게 이런 거라고요. 좋습니다. 내가 그걸 공무원에게 전달하고 대신 나에게 돈을 얼마 주세요. 뭐 이런 로비스트죠. 로비스트. 이런 로비 제도를 왜 우리는 인정 안 해주느냐. 자, 그러한 행위, 로비스트의 행위를 청원권의 내용으로서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뭐 이런 법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명령을 고쳤으면 좋겠다, 뭐 등등등 막 청원을 하는데 청원에 뭐 청원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니까 뭐 잘 안 들어줘요. 국가에서 잘 안 들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국가 공무원들 정책 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돈이라도 줘서 이 사람한테 부탁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청원사항을 전달시켜서 그런 법률이나 명령을 만들면 미국처럼 그렇게 하는 거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렇게 로비스트의 행위를 청원권의 내용으로서 보장할지 말지는 입법자 마음이다. 입법자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 입법자는 어떤 결단을 내렸다? 미국하고 다르게 그런 행위는 특가법으로 처벌하도록, 알선 행위 막 이런 걸로 처벌하도록 만들었다. 그 재량 내에 있으니까 문제없다. 합헌으로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재판 청구권이네요. 보기 1번입니다. 자, 내용 몰라도 되죠? 네, DGGG 끝에 지면한다고 할 수 없다. 맞는 지문. 자, 보기 2번 역시 내용 몰라도 됩니다. 네, 합헌 위반되지 않는다. 자, 보기 3번이네요. 매우 중요한 판례죠.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는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다? 재판받을 권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볼 수 없다. 네, 중요한 내용,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4번입니다. 이것도 뭐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왔던 지문이죠. 자, 재심제도의 규범적 형성에 있어서는 재판의 적정성,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치주의 요청에 의해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가 축소된다. 틀렸죠? 굉장히 넓죠. 그래서 입법 형성의 자유가 굉장히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다. 축소된다. 틀린 부분이죠. 즉 재심제도를 어떻게 만들지는 국회 마음이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재심 사유가 너무 좁아요. 재심 사유가 몇 개밖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형사소송법도 그렇고 민사소송법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따지는데 국회 마음이다. 국회 마음이다. 입법 형성의 자유가 매우 넓은 영역이다. 그런 부분이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형사보상 청구권이네요.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기 1번. 형사보상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네요. 저기 형사보상 청구를 치면한다 해서 유연 나왔죠? 네, 형사보상 청구를 치면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보기 2번.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전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된다. 옛날에 법이 이렇게 돼 있었고 이것도 뭐 유연 나왔죠? 그래서 지금 3년, 5년, 3년, 5년으로 바뀌었죠. 자, 보기 3번입니다. 형사 피의자로서 구금됐던 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보상에 대해서 전부나 일부를 기각할 수 있죠. 여기는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틀린 부분 있죠. 자, 보기 4번입니다. 형사보상 제도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피고인은 다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자, 형사보상은 내가 죄도 안 지었는데 나 억울하게 교도소에 한 3년간 있었다. 하루에 뭐 20만 원씩 해서 얼마씩 나한테 돈을 달라. 이거예요. 이거. 억울하게 구금당한 사람에 대해 받는 겁니다. 다만 뭡니까? 일부러 막 괴롭히려고 얘를 갖다가 그렇게 교도소에 집어넣은 건 아니고 인간이 하는 이상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거 능력이 있나 없나, 신빙성이 있나 없나 잘못 판단하다 보면 억울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만일 공무원들이 잘못까지 했다면, 고의과실까지 있었다면 그때는 따로 손해배상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당연히 받을 수가 있죠. 가장 최근에 유명한 사건은, 가장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은 자, 약산 오거리 사건이죠. 약산 오거리 살인 사건. 자, 약산 오거리 살인 사건에서 엉뚱한 사람 잡아가지고 막 고문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도소에 뭐 10년, 15년 살다가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제 다른 경찰관이 진범이 있네. 그래서 진범을 막 추적해가지고 결국 잡아가지고 검사한테 송치했더니 검사가 뭐 증거가 없네, 뭐 이따 헛소리하면서 풀어줬죠. 풀어줘가지고 결과적으로 검사가 그냥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뭉개는 바람에 결국 억울한 사람은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겼던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고 그 다음에 형사보상 신청하니까 형사보상금 줬습니다. 8억을 줬어요. 8억을 주고 자, 그 다음에 국가배상을 또 청구했어요. 국가배상 청구했습니다. 국가가 배상해줘야죠. 그런 사람한테는 고문당해가지고 게다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질 뻔했는데 검사가 또 그거 덮었잖아. 그러니까 국가배상을 하니까 21억을 물어줘라. 다시 이제 판결이 나왔죠. 21억인데 다만 이제 그것도 있어요. 형사보상금, 국가배상 둘 다 할 수는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는데 대신 뭐 요만큼은 깝니다. 그래서 이제 13억이 나왔어요. 13억. 이미 8억은 받았기 때문에 형사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13억 해라. 대신 이제 이때 검사 그리고 담당 경찰관한테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중에 20%를 국가하고 연대해서 내라. 이제 피해자가 이제 선택적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고의중과실이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형사보상금을 수령하면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국가배상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이것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복해서 못 받고 그만큼 8억은 까고 나머지만 받는다.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죠. 여기는 청구할 수 없다 있을까? 틀린 부분이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국가배상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네요. 자, 보기 1번입니다. 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의 배상 기정을 하여야만 제기할 수 있다. 틀렸죠. 옛날에는 맞는 지문이에요. 옛날 법에서는 법원에 오기 전에 먼저 배상심의회부터 거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습니다. 합헌 결정했는데 그냥 국회의원들이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네. 임의적 전치 절차를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배상심의회 배상 기정을 하지 않고도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틀렸고요.
자, 보기 2번입니다. 자, 국가배상법에 따른 일단 넘어갈게요. 보기 3번부터 볼게요. 자,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이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작용, 비권력작용 다 들어가죠. 뭐만 안 들어간다? 사경제 주재 활동은 안 들어간다. 근데 그것도 포함된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보기 4번. 국가배상 수장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에 국한하고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 공무수탁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자,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까지 다 포함해서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다 공무원으로 취급해주고 있는 게 국가배상법이죠. 자, 마지막으로 보기 2번 볼게요. 자, 국가배상법에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네요. 자, 이런 국가배상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맞는 지문이죠. 근데 역시 이것도 출제할 때 뭐 옛날 기출문제 가지고 그냥 적당히 가져와서 출제한 거죠. 옛날에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국가배상법에서 굳이 소멸시효에 관해서 따로 규정 둘 필요가 뭐 있냐? 그냥 민법이 잘 돼 있으니까 민법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자, 주관적 기산점은 어떻게 된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안날로부터 3년.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불법행위 있은 날, 그죠? 불법행위를 한 날, 불법행위 한 날, 불법행위, 자, 불법행위 그 한 날, 있은 날로부터 10년. 물론 이제 이게 국가재정법에서는 이걸 5년으로 또 줄여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가배상은 안날로부터 3년, 자, 그게 발생한 날, 있은 날로부터 5년, 3년,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기산점 안날 그리고 그 있은 날, 자, 안날과 있은 날 다 민법을 가져왔기 때문에 기산점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 판례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헌법이 위반되지 않는다고 간단히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뭐 재작년에 나온 중요한 판례죠. 자, 거기서 국가배상법에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을 그대로 갖다 써서 특히 뭘 어디서 문제가 됐습니까? 요 부분 객관적 기산점. 자, 이때부터 5년은 짧지 않고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이때부터라고 보는 거, 이 객관적 기산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 과거사에 있어서 그래서 최근 판례가 정확히 구별을 해주고 있죠. 자,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의 경우라면은 이 말이 맞다. 그냥 민법 그대로 갔다가 자,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이 객관적 기산점이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과거사의 경우는 다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자, 과거사의 경우라면은 있은 날로부터 불법행위가 있은 날, 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말도 안 된다. 자, 1950년도에 보도연맹 가입했다는 이유로 뭐 일부러 꼬시어서 가입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막 그 사람들을 막 다 학살시켰다. 뭐 또는 거창 양민 학살시켰다. 또는 민주화 인사 잡아다가 고문하고 막 죽였다. 자, 이런 경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1950년에 있었고 지금은 2010년 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미 그날부터 5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배상 안 해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객관적 기산점이 과거사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둘로 나눠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와 과거사인 경우 둘로 나눠야 됩니다. 근데 이거 뭐 역시 뭐 옛날 판례 가지고 그냥 맞는 지문으로 기출문제. 옛날에는 뭐 그런 새로운 판례가 없었으니까 이거 이렇게 나오면 옛날 판례가 그냥 맞는 걸로 처리하고 헌법이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끝났던 부분이죠. 이걸 그대로 그냥 맞는 지문으로 기출지문에서 몇 번 나왔었고 여기서도 이제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쓴 건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어떻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나요?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그런 말을 앞에다 둬야죠. 일반적인 경우라고 표현을 해줘야 정확한 겁니다. 왜? 과거사하고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세무라고 볼 수도 있죠. 국가배상법에 대해서 민법을 갖다 쓰고 있네. 그런데 그중에서 만약 객관적 기산점을 갖다 쓰면 과거사의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되는데 그것도 포함시키면 어떡하나. 근데 이건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 문제 출제 아쉽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행정입법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뭐 자주 나오는 거죠. 뭐 바뀌면 어떻게 해라. 10일 이내에 국회에 알려라. 자, 보기 2번입니다. 자, 뭐 이것도 자주 나왔던 부분이죠. 넘어갈게요. 자, 보기 3번입니다. 자, 포괄이익 금전칙은 어디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규칙에도 적용되죠. 근데 대법원의 규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이죠. 대법원 규칙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조금만 완화됩니다. 자, 보기 4번도 매우 중요한 지문이죠. 넘어갈게요. 자, 재정 및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보기 1번.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죠. 계속하여 지출하는 돈, 계속비예요. 예비비 틀렸죠? 예비비가 아니라 계속비. 예비비는 비상금이에요. 비상금. 자, 보기 2번입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하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비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맞는 내용이죠. 또 헌법적으로 그대로죠. 자, 보기 3번입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를 국회에서 경비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할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헌법이죠. 헌법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의 유지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222 헌법 222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도 계속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준예산제도라고 얘기하죠. 즉 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집행할 수 있다?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근데 여기는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예산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틀렸죠. 그렇습니다. 즉 뭐 작년에는 뭐 법률상 지출 의무 위한 경비 뭐 등등등 어쨌든 작년에는 예산이 뭐 총 350조였다. 근데 금년에는 예산이 뭐 450조로 올랐다. 예산이 올랐는데 준예산 제도는 뭐다? 금년에 이거 내밀었는데 국회가 의결 안 해줬네. 그래도 이걸로 밀어붙이겠다? 아니죠. 전년도 예산 요거에 가지고 그냥 쓰라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거 다음에 보기 4번 볼게요. 자, 관련 당사자가 공평을 하는 이걸 얻을 수 있어. 자, 세무서장이 이미 시효된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 과세를 근거로 삼는다. 유연이지 아니다. 이게 틀린 부분이죠. 즉 부칙 조항이 법이 전부 개정되는 바람에 종전에 있던 법에 부칙 조항이 시효됐습니다. 그런데도 부칙 조항이 살아있는 걸로 해석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겠느냐?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안 된다. 그런 부분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냥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뭐 다툼이 있으면 다툼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이라고 써주든지 또는 그냥 판례에 의함이라고 쓰고 대신 여기다가 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또는 헌법재판소에 따르면을 앞에다 넣든지 헌법재판소 입장이라는 걸 정확히 밝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사건이 그렇죠. 자, 세무서장이 이미 시효된 법률 조항, 즉 이미 시효된 부칙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자, 세금을 때렸습니다. 500억 내세요. 세금을 딱 때렸네요. 자, 그랬더니 당연히 이 사람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죠. 법원에다. 그때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적법한 처분이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해석한다? 이미 시효된 법률 조항, 부칙 조항,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걸로 보겠다. 바로 이 경우가 거기에 해당하니까 살아있다. 살아있는 부칙 조항을 근거로 해서 세금 때린 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법원에서는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뭐 적법한 처분이라고 해서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따르면은 아니 이미 시효된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해서 과세 근거로 삼는 왜 뭐가 문제야? 세무서장이 한 행위는 적법하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 하지만 여기처럼 아니다. 그거는 헌법상 권력분리 원칙과 조세법률 원칙에 반한다라는 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요. 전혀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낼 때 뭐 헌법재판소 건지 대법원 건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게 없죠.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함 그런 점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 워낙 확실한 헌법 전문이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답을 골라낼 수 있지만 이런 점에서 또 역시 출제에 있어서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죠. 자, 어쨌든 여기는 반하는데 헌법재판소 입장에 따르면 반하는 건데 반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냥 틀린 걸로 출제 의도는 헌법재판소 판례로 된 거죠. 틀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국회 국정감사 조사권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보기 1번. 뭐 중요한 질문이죠.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자, 다음 보기 2번입니다.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기피하여 조사위원회 활동하기 어려운 때는 뭐 조사 못한다? 아니죠. 그때는 자, 위원장이 소속한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대행한다가 아니죠. 위원장이 그렇게 깽판을 부리면 너 나가. 대신 누구?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의 간사가 이제 직무를 대행하죠. 그 중에서도 교섭단체가 여러 개면은 누구?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그 교섭단체에서 간사가 맡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원장이 소속한 간사가 한다. 이게 틀린 부분이죠. 자, 보기 3번입니다. 보기 3번. 뭐 당연한 내용이죠. 딱히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보기 4번입니다. 자, 보기 4번도 뭐 종종 나오는 부분이죠.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의원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제외할 수 있죠. 굳이 강제로 끌어올 수 없어요. 제외할 수 있다. 네, 맞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위헌법률 심판이네요.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보기 1번.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이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도 관습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자, 이렇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입장이 갈리는 부분은 여기다가 다툼이 있으면 뭐 대법원 판례에 갈 것, 헌법 문제는 대법원 판례라고 절대는 안 써 있죠. 법원직 문제만 특이하게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이상한 문제고, 자, 보통은 헌법은 다툼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이라고 해서 고르든지 또는 그냥 판례라고 해놓고 대신 뭐 지문에다가 헌법재판소 입장 그리고 대법원의 입장 이런 걸 정확히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이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맞고요. 자, 대법원도 관습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대법원이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보기 2번.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뭐뭐뭐 한 것은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정된다. 틀렸죠. 이유에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뭐 재판 주문 이유뿐 아니라 어디까지 그 재판의 내용에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까지 그런 경우 법률적 효력의 의미가 재판의 효력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까지 다 넓게 굉장히 넓게 보고 있죠. 여기는 뭐 주문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경우 한정된다. 틀렸고요. 보기 3번입니다. 법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위원 여부가 문제되는 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해야 되죠. 자, 존중한다는 의미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얘기죠. 존중하되
구속되진 않아요. 따라서 그 관련된 법원의 견해를 명백히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의견을 이제 바꿀 수 있죠.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법원이 제청했더라도 그 부분을 각하시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죠. 자, 그다음 보기 3번 볼게요. 헌법합치 결정에서 정한 잠정 적용 기간 동안 헌법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조항에 따라 퇴직연금 환수 처분이 이루어졌네요. 자, 이러한 환수 처분에 후행 처분으로 압류 처분이 내려진 경우 압류 처분에 무효하게는 관한 당해 소송에서 헌법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은 재판에 전승 인정된다. 뭐 굉장히 뭐 복잡한 지문 같은데 사실 뭐 보기 3번이 워낙 확실한 지문이니까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답을 골라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기 4번은 뭐 그런 부분이죠. 자, 지금 헌법합치 결정을 했는데 잠정 적용 기간이 있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이 법을 계속 적용해라. 자,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1년 동안은 헌법합치 결정된 법률, 개정법이 아니라 헌법합치 결정된 법률, 그 법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잠정 적용하라고 1년 동안 했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퇴직연금 환수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뭐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금고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동안 검사했을 때 저질렀던 범죄가 발각됐기 때문에 지금은 검사 옷 벗고 변호사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몇 년 동안에 계속 퇴직연금을 계속 받아갔어요. 근데 자, 금고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퇴직연금 절반 정도 확 깎이는데 자, 그 부분을 계속 그동안 받아가고 있었네. 그거 앞으로도 당연히 줄이겠지만 그동안에 받았던 것도 다시 가져와.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환수 처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합치 결정이 나왔죠. 자,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유로 금고 이상 나오기만 하면은 연금 깎겠다. 이 부분이 헌법합치 결정 나왔죠. 왜? 재직 중의 사유 안에는 과실범, 특히 교통사고 같은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공무원의 신분과 전혀 무관한 범죄까지도 다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헌법합치 결정이 나왔었죠.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헌법합치 결정이 나왔고 대신 이건 금년 말까지는 적용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금년 말이 가기 전에 그 사이에 그 법률 조항에 의해서 환수 처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환수 처분에 후행 처분으로 압류 처분이 내려진 거죠. 왜냐하면 환수 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검사였던 변호사가 연금을 안 내고 버티는 겁니다. 연금 절반 다시 돌려내야 되는데 환수 처분에 대해서 안 내고 돈을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왜? 이게 됐다는 겁니다. 잠정 적용 기간이 이제 시간 끌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헌법합치 결정된 거 잠정 적용 기간도 끝나서 법의 효력도 사라졌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나 환수에 응하지 않을래. 내가 옛날에 받았던 연금 나 안 돌려줄래. 그러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산을 팔아다가 강제로 가져가는 거죠. 그게 이제 압류 처분이죠. 너 아파트 있더만. 그거 압류해서 경매로 넘겨서 받아가겠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압류 처분을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때 압류 처분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헌법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위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헌법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은 뭡니까? 자, 헌법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조항은 뭐라고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만 나오면 연금을 확 가져가겠습니다. 연금을 확 깎아버리겠습니다. 이 부분 과실범까지도 집어넣어서 헌법합치 결정이 나왔고요. 자, 그럼 헌법합치 결정에 따라 이제 제대로 개정된 법률은 뭡니까? 업무와 무관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그런 과실범은 제외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개정이 됐죠. 그런 개정. 근데 이 법은 이 사람 사건에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재판에 전제승이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건이 계속 중이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그리고 법률의 유효 여부에 따라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여야 되는데 이 사람 사건에 전혀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에요. 이 사람 사건에는 어떤 법률만 적용됐습니까? 이미 헌법합치 결정을 받았던 법률. 그래서 너의 퇴직연금 절반을 깎아버리겠다는 법률이 적용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적용되는 거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자, 환수 처분해야 된다는 거 그 법률이 적용됐고 또 그 다음에 응하지 않으면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해서 강제 징수하겠다, 세금처럼 강제 징수하겠다 이런 법들이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합치 결정을 받았던 법률, 그렇죠? 헌법합치 결정 받았던 법률 그리고 뭐 국세징수법 등등등 이런 것만 적용되지. 자, 새로 개정된 거는 이 사람한테 전혀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사람한테는 잠정 적용 기간 1년의 시간을 줬고 그때는 국법을 적용한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국법만 적용되지 새로운 개정법은 적용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재판의 전성이 없죠. 인정된다 했으니까 틀리는 지문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자, 보기 1번. 이 정도면 뭐 자, 졸업증 안 주겠다 정도. 이런 거는 공권영역에서 아닙니다. 공권영역에 해당한다. 틀린 부분이고요. 보기 2번입니다. 자, 원행정 처분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이 수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합 판결을 받아 확정될 경우 판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 소각합 판결, 소송 판결 이런 경우도 기판력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면 다 기판력이 발생해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행정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만 극히 예외적으로만 가능하죠. 그 원행정 처분을 대상으로 한 그 재판이 뭐 그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유언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일 때 그때 이제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시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때만 비로소 그 원행정 처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죠. 자, 보기 3번입니다. 자, 형사의 끝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수사기관의 부작입니다. 이런 것도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틀렸죠? 자, 수사기관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부작위하고 연결되려면 부작위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간에 이 얘기가 하는 건 뭐 그 얘기예요. 형사건의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되는 게 헌법상 그런 자기 의무가 있느냐? 없죠.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거는 헌법소원시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입건이냐 입건 아니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수사가 개시됐느냐 개시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입건은 형식적인 게 불과한 거고 입건됐다 안 됐다 이런 형식적인 절차만 가지고 그 피해자의 무슨 뭐 권리 의무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보기 4번입니다. 자,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자기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많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서 인정되는 자기 의무가 있는데도 행정이 부작위하고 있으면 그때는 공권력의 불행사로서 헌법소원시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경우는 뭐 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뭘 자기 의무를 분명히 줬다든지 등등등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법률에서 주는 경우가 많죠. 특히 행정입법 법률에서 뭐뭐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부령으로 정해라 그렇게 법률이 시키면은 행정부 대통령이나 행정각부회장은 그런 대통령이나 부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법률에서 시킨 거긴 하지만 그게 법치주의나 권력분리 원칙에 따라서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기 의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권력의 불행사로서 헌법소원시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또는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기 의무, 제후국민 보호라든지 뭐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든지 헌법 전문, 3.1 정신 뭐 등등을 다 합쳐가지고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기 의무 중에 국가유공자를 제대로 예우해줘야 된다 그런 의무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그죠? 그리고 피폭 원폭 피해자. 자, 그들의 인간의 존엄을 회복시켜주고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분쟁 해결 절차에 나아가야 된다. 그것도 이제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기 의무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당연히 공권력 불행사로서 헌법소원시판이 되고 그 다음에 본안에 들어가서는 자, 그분들의 인간의 존엄과 같이 그리고 뭐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짧게는 이렇게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기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때 자기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때만에 행정권력이 부작용하고 있으면 공권력의 불행사로서 헌법소원시판은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판례가 이렇게 길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경우는 뭘 얘기하느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면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자기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에서 뭐 해라 또는 헌법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자기 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더 나아가서는 공권력 주체의 자기 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길게 표현해 줄 때도 있어요. 이건 뭐 그렇게 보시면 되죠.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행정입법 생각하시면 되죠. 법률에서 대통령령 만들어라 돼 있으면 그때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헌법상 자기 의무가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권한쟁의 심판이네요. 자, 보기 1번. 자, 맞는 내용이죠. 적법한 반대 토론 신청이 있는데 그거 허지 않고 그냥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침해한 거 맞죠? 법률안 시민평가권 침해한 거 맞고요. 보기 2번입니다. 자,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대신하여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있다. 없죠. 제3자 소송 담당 인정 안 되고요. 매우 중요한 지문이죠. 자, 보기 3번.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죠.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처분으로 볼 수 있다. 틀렸죠.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기 4번이네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들 상호간 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에 같이 국회 내부적으로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이죠. 여기는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사이에서도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틀린 거죠.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 안에서만 행사되고 국회 안에서만 침해될 수 있을 뿐 국회 밖에 있는 대통령이나 장관으로부터는 침해 가능성조차 없는 거죠. 여기는 뭐 침해 가능성이 있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다 등등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쉽게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선생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